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8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요, 키 맞추기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장 연고점을 돌파한 뒤에 지수단에서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명확한 수급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어제의 주인공은 바이오였고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켓 A컷을 통해서 2차 전지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검은 색깔 가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흑연인데요.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흑연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고순도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예비 결정을 내렸다라고 미국 상무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관세율로 이렇게 측정을 해봤을 때 최대 160%가량의 관세가 매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덤핑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함량은 탄소가 90% 이상이고 형태는 인조, 천연, 그리고 혼합형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은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적으로 추산을 하니까요. 수입산 한 4,83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흑연은요,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는데요. 리튬이온을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데 활용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생산 비용의 8%가량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전기차의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8%면 그렇게 적은 비용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미국 전기차 제조 원가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요.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는 미국의 업체들에게 배터리 제조사가 흑연을 요구했는데 요구하는 품질과 순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불가능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흑연 가격이 2배가량 증가하게 됐을 때 전기차의 가격이 $1,00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흑연 소재주 그리고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오늘 쏟아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재에도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요. 리튬 값이 드디어 상승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산리튬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와 소형 가전에 사용되는 그러한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국 탄산리튬 선물 시장을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강하게 좀 반등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톤당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점 대비 90%가량 하락했던 탄산리튬 가격이 3개월 만에 다시금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중국의 대형 리튬 채굴 업체, 칭하이성 증거광업이라는 기업이 지금 생산을 중단한 것이 첫 번째고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됐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리튬 생산 기업일 에버말이 7%가량 급등하기도 했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리튬광 같은 경우에는요. 수요가 늘어난 것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상승한 것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또 이슈가 있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루시드와 우버가 맞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루시드가 무려 36%가량 폭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우버와 루시드는 한 6년 만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거고요. 2만 대 로보택시가 도입될 예정인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뉴로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뉴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지금 투자를 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버는 루시드에 한 3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그래비티라는 루시드의 제품에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내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요. 올해부터 주요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버와 루시드가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금 주요 주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자본력을 갖고 투자를 했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조금은 변화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K배터리 3사가 실적을 과연 바닥을 통과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됐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21%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아래 SK온이 9.9%고 삼성 SDI가 지금 네 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을 먼저 발표한 LG 엔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천억 원으로 추산이 됐는데 북미 고객사의 납품이 늘어났고 그리고 IRA의 보조금 그리고 가동률 개선 등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조금을 빼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는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요. 적자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가 3천억 원 마이너스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1,600억 원 그리고 3분기는 1,000억 원가량으로 적자의 폭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전기차, 특히나 현대차그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수요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역시나 보조금 확대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요. 실적의 부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자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BMW의 판매가 세계적으로 부진하다는 게 역시나 삼성 SDI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S 수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삼성 SDI 실적을 장밋빛으로 전망하는 데는 어려움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3사의 실적의 전망치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주가의 방향성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랠리가 이어지면서 이제 다음 타자가 2차 전지일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캐즘이 완벽하게 끝난 거는 아니고요. 수요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 본다면요. 리튬과 흑연 가격이 반등을 했다는 거 그리고 실적이 이제 정말로 찐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의 종료가 9월로 임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실적을 좀 방어했던 기업들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기차의 캐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포스코 퓨처업의 음극재 가동률, 공장 가동률이 현재 30%밖에 되지 않고요. 양극재 수출 단가는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지난해 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업이 흑자를 지속하고 있긴 합니다만 급격하게 줄어든 실적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것이 또 주가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차 그러한 악재가 미리 선반영됐고요. 주가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키 맞추기 장세가 지속된다면 2차 전지 조금은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종료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정각 후약의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하면서 하방 압력 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3,200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중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저점이 3,169포인트였는데 현재 구간 3,179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저점 부근에서 좀 가깝게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오전장에서 고점 터치를 했습니다. 822포인트. 오늘 코스닥도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817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저점 부근 마찬가지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의 포지션, 개인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과 좀 비교해 보자면 어제 오후장 들어서 개인과 외국인 또 기관 역시나 이 수급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요. 오늘 마감장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매도폭이 조금 줄어들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5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3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의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3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20억 원대 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170억 원, 기관은 12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IT 투톱의 향방은 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도 조정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0.8%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으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죠.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알테오젠 역시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역시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HLB는 오늘 조정 흐름 나오고 있고 펩트론 어제 강세 이후에 오늘도 1.9%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3%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예비 결정이고 12월에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 흑연에 대해서 160%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같은 등지에서 이 흑연에 대한 원강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점 오늘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실적 발표를 한 포스코 퓨처엠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역시나 70%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업황이 이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유한양행입니다.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5%대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3%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 내놨습니다.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런 리포트 내놨지만 그럼에도 좀 낙폭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특징주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이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한 CRO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특히나 국내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매수세에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상승폭이 더 컸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8.9%대 39,0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에이커 저희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마켓 에이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소재단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반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 많은데요. 이러한 2차 전지의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완전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상승으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키 맞추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지금 추세를 돌려서 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은 좀 외부 이슈에 의한 수급 쏠림 정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특히나 화장품 섹터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스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아마 수급들이 이러한 외부 이슈에 따라서 많이 이동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그 중국산 흑연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갔고요. 특히나 탄산리튬 가격도 상승하면서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뭐 사실상 2차 전지가 다 추세를 돌린다, 업황이 좋아진다, 이러한 기대감보다도 탄산리튬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흑연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수급들의 수급이 좀 2차 전지 쪽으로 왔다. 이게 뭐 장기간을 보고서 뭐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단기 시세를 노린 건지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급의 이동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 앞으로도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돌린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부 이슈로 움직이는 그 가장 큰 이슈가 역시나 중국산 흑연 반덤핑 관세, 예비 관세가 좀 통과됐다라는 이야기 막 나오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이 또 중국이랑 화해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이렇게 관세에 대한 이야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셀 3사가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거나 아니면 부과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뭐 흑연을 좀 뭐 미리 좀 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쨌든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셀 3사에게는 좀 피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터리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셀업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좀 만약에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악재성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흑연과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 그다음에 흑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저는 수급 이동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이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셀업체 같은 경우는 뭐 LG엔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사실 SK온이라던가 삼성 SK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자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셀 3사에게는 이거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흑연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된 수혜주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올 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프리카 광산에서 이제 원료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 응급제용 흑연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철강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룹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강하게 올랐고, 그 외에 이제 인조 흑연과 관련된 기업들, 뭐 그래핀이라던가 뭐 화학 소재 위주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왔고, 저는 오히려 이 흑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의 반사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저는 실리콘 응급제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리콘 응급제는 흑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괜찮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이 흑연 반덤핑 관세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나 아니면은 실리콘 응급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흑연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셀 3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흑자 전환도 흑자 전환인데 보조금을 제외하고 흑자 전환인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정말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라던가 이런 쪽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조금 제외하고 실적 전환된 흑자로 전환된 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이쪽 말고 전기차 말고 다른 쪽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셀 3사들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급하게 2차 전지를 굳이 막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비중 확대 정도는 괜찮겠습니다만 너무나 공격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시기에는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게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엔솔도 그렇고 셀 3사에서도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ESS라던가 북미 시장의 LFP를 시장을 또 공략화한다던가 이러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셀 두 개사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삼성 SDI의 키포인트는 원통형 배터리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 BMW랑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통형 배터리를 빠르게 양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것도 가봐야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SDI가 승부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어쨌든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어떠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통형 배터리를 얼마나 좀 빠르게 양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매출을 가져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러한 수급적인 플레이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20만 원까지는 SDI 같은 경우는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최근에 이러한 배터리 말고 자금 조달에 관련된 이슈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쪽에 당분간 계속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12만 5천 원까지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핵심은 지금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셀업체가 전기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로봇이라던가 드론이라던가 이런 4차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들, 소형 배터리들 그리고 이제 ESS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로 확장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좀 얼마나 양산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국내 셀 3사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SK온에다가 자금 조달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이러한 점들을 미뤄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SDI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을 했고 이제 엔소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괜찮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자금 조달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셀 3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터리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돈을 벌자 이런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배터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봤던 기사 중에 좀 특이했던 게 그 현대차에도 이제 EV5인가요? 거기에 중국 배터리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가 네. 그 중국의 LFP 배터리에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는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성차 업체들에서 중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품목 관세를 맞은 상황인데 지금 거기서 더 나빠지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비용이라도 줄이자 네. 이러한 취지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 입장으로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그렇죠. 현실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나라 셀 3사들이 LFP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중국보다 앞서 나가는 기술들을 빨리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하는 것들도 좀 사실 중국 배터리보다는 우리나라 배터리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현대차 입장에서는 네. 그들이 맞은 관세에 대한 해결책으로 좀 삼고 있는 세이브를 거기 또 때문에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존중을 해줘야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도 CATL 거고 기아 EV5, 레이 EV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내수용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데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3사가 과연 살아갈 길을 어떻게 모색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기술 혁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탄산리튬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탄산리튬 중국산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격 반등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의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도 결국에 이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뭐 대부분 다 7, 80% 이상 빠졌는데 탄산리튬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고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반등 사이클이 온 거냐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 반등이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다 뭐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 2차 전지주들 랠리 나올 때 생각해 보면 이 탄산 리튬 가격이 급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먼저 이렇게 막 샀다라는 거죠. 미리 좀 선점을 해갖고 샀기 때문에 그때 이미 높은 가격에 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어쨌든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시금 수요가 회복돼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전기차 업황 자체가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인다. 연속적으로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회복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도 뭐 보조금 관련돼서 줄이고 있고 IRA 폐지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정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지금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면서 탄산리튬이 가격이 반등할 것이냐 좀 약간 글쎄요고요. 만약에 전기차 말고요. 탄산리튬을 활용하는 어떠한 배터리라던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에 대해서 사업이 확 커진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면 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컸던 테마주 형태를 띈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실 때는 꼭 유의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치가 찍힌다거나 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투심이 좀 과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소재단에서 볼만한 종목 없을까요?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2차 전지는 지금 사실 뭐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다 그냥 괜찮은데 많이 하락했잖아요. 진짜 네. 다 좋거든요. 가격만 본다면. 네. 근데 과연 이게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자꾸 머릿속으로는 글쎄요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굳이 셀 소재 장비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 꼽자면 저는 역시나 그래도 셀 3사부터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결국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셀업체들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원통형 배터리부터가 그 확장되는 시그널일 것 같아요. 그 원통형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다 사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가 확산되고 있고 이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로봇이라던가 뭐 드론 그러면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한 ESS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4차 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또 배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배터리 하나만 보고 가시고 전기차만 보고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이제 떠나서 앞으로 ESS라던가 뭐 여러 가지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도 만약에 전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공급하기 위한 ESS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셀 3사 쪽부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만약에 흑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뭐 흑연 공급하는 기업들이라던가 인조흑연 만드는 기업들도 괜찮지만 결국에는 실리콘 응급제 쪽이 네.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흑연을 안 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참고해서 접근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네. 좀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 삼성 네. SDI가 원통형을 좀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삼성 SDI를 셀 3사 중에 보시는 건지 사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망도 그렇게 안 좋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셀 3사 네. 중에 SDI가 괜찮은 것 같아요. SDI. 왜냐하면 네. 자금 조달도 했고 네. 이미 지금 BMW랑 계약한 상태고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더 빠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당연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미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SDI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과연 반등의 서막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지금 그냥 2차 전지 산업,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업을 확장했을 때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흑연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실리콘 응급제 관련 기업들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노동의 보상 스위치를 켜봅니다. 지금 월급의 균형 스위치는 오프. 아무리 일해도 통장에 남는 건 늘 0원.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산이 늘지 않는 시대. 그 이유가 단순히 소비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처한 소득 구조의 현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 임금은 오프. 명목 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물가도 같이 오르니 실질 소득은 제자리. 지갑에 들어오는 숫자는 늘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대로인 건데요. 버는 만큼 쓴다는 말, 이제는 버는 족족 모자란다는 말로 바뀌었죠. 두 번째, 고정 지출은 온. 과거엔 월세, 보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이 전체 소득의 일부였다면 지금은 고정 지출이 소득의 반을 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일수록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감각이 강해졌죠. 돈을 써야만 일상이 유지되는 구조. 절약은 사라지고 생존 비용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자산소득의 불균형. 노동소득은 제자리인데 자산소득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구조보다 이미 가진 사람들의 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세상. 이른바 움직여야 버는 사람과 가만히 있어도 버는 사람의 격차는 온앤오프 스위치만큼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고정 지출은 늘어나며 자산 소득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구조. 그래서 지금 노동 보상 스위치는 오프. 일을 해도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구조가 현실이 됐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일은 많은데 일자리는 왜 줄어드는지 살펴봅니다. 사람 대신 일을 해내는 AI. 그 속에서 점점 커지는 일자리 격차의 스위치를 3분 안에 켜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AI 수요 증가에 웃고 있는 TSMC와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TSMC, 그야말로 TSMC가 TSMC 했다라는 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답게 경이로운 실적으로 AI 시대를 증명해줬다라는 평가를 받아갑니다. 매출 9,338억 대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상회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58.6%로 집계되면서 이 역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50% 가까운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3분기 가이던스도 견조한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318억에서 330억 달러,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2025년 연간 매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전년 대비 25% 성장에서 30% 성장으로 이 역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TSMC의 실적이 나온 이후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은행 이 두 글로벌 IB에서 강력 매수를 추천했고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목표 주가를 290달러로 함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에 나온 이 30%에 대한 성장 전망 역시 보수적인 전망이라면서 4분기에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가장 큰 경쟁력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티에서도 TSMC가 또다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면서 무한 신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도 1%가량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브로드컴 역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제 급락했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의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현재 구간 약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6만 9,500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 큰 흐름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다른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 ISC와 HPSB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역사상 첫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 하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주 크립토 위크가 열리고 나서 큰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됐고요. 찬성 308표를 얻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본격적인 표결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리고 또 다른 법안이죠. 클래리티 법안 역시 같은 날 통과가 됐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규제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인데, 다만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 등 최종 시행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좀 반대가 꽤 거센 것으로 보이는데, 한 민주당 간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가 부패를 용인하고 외국 기업의 영향력을 허용한다는 메시지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클래리티 법안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법안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의 확실한 1위 리더로 만들 엄청난 법안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또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이 법안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몇 광년 더 앞서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흐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반등하면서 다시금 6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더즌과 다날 같은 종목들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넥서스와 뱅크웨어 글로벌 동반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제 미국 정규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깜짝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이 110억 8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하게 됐고, 순이익 역시 31억 달러 찍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6% 두 자릿수대 증가율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34.1%로 꽤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콘텐츠들이 흥행을 했고, 또 계정 공유 제한과 광고 기반 요금제 도입, 그리고 요금 인상 등의 정책이 잘 먹혔다라는 평가 받아갔고, 최근에 또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달러 약세에 대한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예상치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29%에서 29.5%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실적 공개 이후의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또 많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상반기 주요 작품으로 소년의 시간, 오징어 게임 3, 제로데이를 꼽았는데 우리나라 작품 오징어 게임 3가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공개 이후 3개월 동안의 시청률을 집계하는 뷰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1억 2,200만 뷰를 기록했고 또 K-팝 데몬 헌터스도 8천만 뷰를 기록했다라면서 또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하반기에 공개되는 기대작에는 우리나라 작품이 좀 없었다라는 점에 시장은 또 실망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된 것 치고는 우리나라 콘텐츠주들은 오늘 약세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2%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쇼박스와 아티스트 스튜디오, 뉴와 초록백 미디어까지 동반해서 약 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오늘은 리튬 가격 반등이 하나의 큰 이슈로 보입니다. 관련주들 고공질주하고 있고 리튬 현물 가격이 모처럼 급등세를 보였죠. 최근 3개월 중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중국 광저우 선물 시장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7만 위안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전일 대비 4%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강세 배경으로는 중국에서 이제 리튬 과잉 생산을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 따라서 일부 광산에서 지방정부 지시로 영업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이 맞불리면서 리튬 선물 가격의 급등세를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형 리튬 채굴 업체인 장궈광업에서 리튬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놓기도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 1월부터 흐름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 꽤 높은 흐름 보이다가 4월 이후로 쭉 꺾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7만 위안 달러 가까이 올라서면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4월 21일 이후로 다시 최고치의 수준 보여주면서 오늘 관련주들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까지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리튬 상한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0%대 급등세 포착되고 있고요. 엔캔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쪽도 오늘 탄력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관련주들 시세까지 체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리튬과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주요 업체들의 생산 중단 뉴스가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좀 2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2%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장기 매물대를 좀 돌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과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좀 롱숏으로 나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H칩 관련 HBM3 납품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휴대폰 사업부에서도 집 플립 7과 폴드 7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폴드 쪽에서 3번 접히는 모멘텀도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최근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삼성전자의 롱 포지셔닝이 좀 잡혀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들 함께 점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도 있고,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그동안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고 실적의 턴어라운드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PBR 0.35배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본다라면 주가가 충분히 좀 저가라는 점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1월 들어서 거래량 자체가 좀 평균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까지 참고해 보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러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더즌의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했다는 소식에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LNF 등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세입니다. OCI 홀딩스 등 태양광 관련주들도 중국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특징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앞서서 이제 차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시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10에서 20% 가까운 네. 급등세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는 좀 약간 그 리튬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졌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응급제, 흑연 쪽에 좀 잠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뭐 양극재, 응급제 다 하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는 이제 NCM 계열이고 에코프로는 NCA 계열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뭐 에코를 중심으로 한 양극재 중심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상승률이 높은 거를 봤을 때 일단 그 응급제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사실 오늘 하루 오르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세보다도 한 1년 6개월 만에 대량 거래 한 400만 주가 터진 게 1년 6개월 만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더 큰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흑연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상무가 이제 응급제 관련돼서 중국산 흑연에 이제 그 반덤핑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죠. 근데 그 전에 사실 이 중국산 흑연과 관련돼서는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했었어요. 한 4월달, 5월달쯤에서 이제 상계 관세가 일단 부여가 됐고 이번에 반덤핑 관세 93%, 93.5% 부여되면서 최종 관세 160%. 근데 지금 이제 뭐 다른 얘기로 잠깐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제철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 후판 가격이 일단 너무 싸게 들어오고 있어서 반덤핑 관세를 매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부여가 됐죠, 부과가.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굉장히 좀 난색을 표했었는데 지금 현재 테슬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 이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한 이유도 미국의 이제 흑연 생산 기업들이 너무 싸게 들어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너무 그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과거서부터 이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연 흑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전기차 진영에 도움이 되느냐? 절대로 안 되죠. 지금 관세 전 세계의 배터리의 한 95% 응급제 쪽에 95% 정도는 다 중국산이거든요. 초고순도 이제 흑연은 거의 중국산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게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 부분이 전기차 가격 올라가고 배터리 가격 올라가고 전기차 가격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조금이 폐지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더 둔화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또 호재가 하나 좀 있죠. 이제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재무적으로 일단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서 한 1조 1,000억 원 정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됐죠. 발행 가액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15만 6천 원이죠. 15만 6천 원인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격이 9만 6,4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싼 가격에 이제 물을 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된 거죠. 받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부분들은 이제 주주분들이나 뭐 저점을 잡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포스코 퓨처의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회사 입장으로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 그다음에 뭐 양극재의 리튬, 그다음에 음극재의 흑연, 이 세 가지 모멘텀으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이 관련 배터리 관련 소재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이 오르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호재가 또 하나 있었죠. 일본 배터리 기업의 메이저 배터리 기업에 흑연 음극재 공급한다. 미국의 메이저 배터리 기업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파나소닉 외에는 뭐 딱히 생각 나오는 부분이 없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자, 잠깐 차트 잠깐 보기 전에 흑연 가격을 잠깐 보고 갈게요. 앞서서 우리 앵커께서 리튬 가격 차트랑 같이 브리핑을 해주셨었는데 떨어진 거 대비해서는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살짝 오른 거거든요. 근데 흑연 가격은 사실 아직까지도 바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흑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뭐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고 공급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소재 쪽, 그다음에 배터리 쪽은 좋을 텐데 일단 아직까지는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조금 리튬처럼 조금 반등한다라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20% 올랐다라고 해서 올해 최고가를 기록을 할 정도로 정말 못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일단 한번 그 어떤 퍼포먼스 있는 어떤 하루의 이제 상승보다 오른쪽 아래 표시되어 있는 대량 거래가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00만 주 대량 거래 보여준 게 재작년 11월 달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사실 오늘 상승보다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수급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지럽고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외국인 기관 반대되는 수급인데 오늘은 양쪽 모두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점검해 봤습니다. 모멘텀들을 또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수급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다음 주 흐름까지 연속성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파이넴텍 이번 주에 좀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 부품 공급사로 뜨거운 관심 받아가면서 오늘도 12% 급등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세경 하이테크 이제 포착 종목 말씀드리면서 애플 폴더블 폰 말씀드렸는데 파이넴텍이랑 두 종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할 거라는 후회가 좀 약간 되네요. 자, 일단 뭐 세경 하이테크도 아직 안 오른 거지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차분히 지켜보시고요. 파이넴텍이 일단 애플 폴더블 폰으로 관심을 받는 이유, 뭐 당연히 내장 힌지죠. 일단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애플 폴더블 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OLED 라인을 지금 깔고 있다라는 게 거의 오피셜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냐가 문제인데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어떤 그 이제 삼성전자라고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폴더블 폰 밸류 체인에서 보면 디스플레이 당연히 뭐 삼성 디스플레이고 외장 힌지는 좀 약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외장 힌지는 그 KH 바텍, 그다음에 중국의 환리 이런 기업들이 좀 약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장 힌지는 파이넴텍이 이제 독점이라는 거에서 프리미엄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KH 바텍도 얼마 전에 급등을 했다가 좀 최근에 좀 약간 소강 상태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폴더블 라인을 이제 애플 전용 라인을 깔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이제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파이넴텍이 여기서 이제 그 폴더블 시장의 어떤 그 확장을 준비를 하는 것에 대응해서 이제 174억 정도의 어떤 신규 시설 투자를 최근에 집행을 좀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사실 뭐 파이넴텍이 실적이 좋아서 이 기업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사야겠어요. 이런 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사실 이 실적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은 뭐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은 굉장히 좋지만 몇 개 없거든요. 이미 주가도 비싸지고. 근데 나빴다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사실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파이nem텍의 일단 지금까지 안 좋았던 실적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뭐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 부품은 이제 배터리 관련 부품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은 뭐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 그렇듯이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 저점은 찍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차트랑 수급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급등하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어지럽게 이제 샀다 팔았다 단기 매매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오늘만 봤을 때는 좀 약간 순매수 경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냥 단순 뭐 애플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올랐다라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조금 이제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폴더블 폰 관련돼서 한다 안 한다가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미 라인을 보통 소위 깔고 있다라는 소식이 거의 오피셜로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호재가 확실하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조정을 좀 딛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장 어떤 종목 준비해 보셨을까요? 경동나비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경동나비엔 올해 초에 1월 달에 이제 초급락이 있었었는데 네. 사실 그 작년 실적이 뭐 생각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이제 추정치로 이제 떨어졌는데 추정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는데 추정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제 올해 1월 말에 굉장히 급락이 나왔었는데 저는 경동나비엔 주주분들 입장이나 경동나비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약간 긴 시간 횡보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논외로 치고 미국 쪽만 본다라고 하면 컨덴싱 하이드로 퍼세스로 미국 시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퍼세스가 이제 뭐냐면 우리는 보통 뭐 그 난방을 할 때 이제 온돌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관을 깔아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로 난방을 하는데 네. 우리 호텔 가면은 에어컨이 안 달려 있는데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퍼세스라는 방식인데 공기 어떤 그 나오는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찬바람,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퍼세스라는 이제 방식인데 경동나비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좀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어요. 미국은 가정집에서 대부분 이걸로 난방이나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은 이제 매출 13%, 영업이익 21%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죠. 일단 보일러, 온수매트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가정에 공기청정기 쓰고 있는데 이제 이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전열 교환기 같은 부분인데 이제 밖의 공기와 안의 공기를 이제 교차를 시켜서 이제 공기를 굉장히 좀 좋게 그리고 미세먼지도 걸러주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5조 원 시장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최근에 이제 신제품 발표했는데 관심이 좀 약간 뜨거운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 매직에서 주방 가전 부분을 인수를 했죠. 이제 뭐 인덕션이나 오븐, 그다음에 주방 후드 이런 부분들 이제 최근에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코웨이도 마찬가지로 구독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웨이도 이 구독 서비스를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구독 전문 이제 어떤 신설 법인도 만들었다는 부분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독 서비스가 최근에 굉장히 좀 짭짤한 사업 수익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일단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횡보할 때 사고 있었고 기관은 아직은 100% 매도가 매수로 전환됐다라고 표현하기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일단은 시세도 좋고 동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올해 초에 24년도 실적이 너무 이게 컨센서스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서도 시장에서 급락이 나온 좀 그런 억울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저는 최소한 요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82,000원 중반 정도 구간인데 일단 82,000원 뭐 요 정도 사이는 전 1,500원으로 잡았는데 그새 더 올랐어요. 82,000원 전후는 좀 큰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95,000원,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72,000원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올해 좀 쉬어온 만큼 95,000원까지 점프해 볼 수 있는 구간 기대를 해주셨고요. 미국 시장에서 또 성공할 수 있는 모멘텀 잘 마련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리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로는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중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이 리튬에 대한 공급을 좀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고요. 또 실제로 중국 기업이 리튬에 대한 생산을 좀 중단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영향 받아갔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 앨범알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7% 넘는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2차 전지주들 강세 흐름 오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비캔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2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장중에 24%대까지 급등 흐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0%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 엔텍 그리고 LNF, 에코프로비엠까지 일제히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스테이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서 가상자산 3법, 미국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찬성표가 훨씬 많았다라는 점 확인이 됐었고요.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대표를 던진 12명 하원 의원 중에 11명을 또 불러들이기도 했었죠. 오늘 이런 소식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과 또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더즌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 2.4%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는 14%대 급락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오늘 6%대까지 좀 급등 흐름을 이어갔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9%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넥서스 또 헥토 파이낸셜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윗골이 달리면서 탄력이 좀 둔화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로는 폴더블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애플에서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죠. 디스플레이 공급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선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에서도 갤럭시 Z 트리폴드라고 하는 상표권을 등록했는데요. 연내 출시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폴더블 폰 시장에서 불이 붙는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종목대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PI 첨단 소재 14%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파이nem텍도 이 내장 힌지를 공급한다라는 점에서 부각되면서 오늘 11%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이펙트 2.8%대 강세, 캠트로닉스도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현재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키워드 통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자,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법적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소식과 산타페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번 주 재계 전체가 주목을 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과 관련된 재판인데요. 어제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돼서 무려 10년간 이어져 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제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 판결로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20년 9월에 검찰이 이재용 회장을 기소한 지는 약 4년 10개월 만, 그러니까 이 합병 때문에 이 의혹이 시작된 것은 10년 정도 된 것이고 기소된 지 이후에 이제 결론이 난 데까지는 4년 10개월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이제 경영 활동의 족쇄를 완전히 풀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삼성의 경영 행보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가 종결짓게 된 건데 너무 오랜 기간입니다. 강산이 변할 정도의 시간이 지났던 만큼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었던 부당합병 그리고 회계 부정, 이 혐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이 사건의 핵심이 이제 2015년에 단행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 자체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그런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최소의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추는 그런 부정거래 그리고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의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검찰의 판단, 의심대로 만약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고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면 결과적으로 이 합병 이후에 이재용 회장이 유리하게 이제 국면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합병 자체가 좀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또 부풀리기 위해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이런 부분까지도 검찰은 함께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에서부터 또 회계까지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한 거대한 작업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검찰 측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보다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법원 측에서요.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대법원까지 굉장히 일괄되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의 의견 주장을 완전히 이제 반박을 한 건데 그럼 무죄를 선고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심부터 또 2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 합병에는 뭐 사업상의 시너지 같은 다른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도 작용했다라는 점을 법원에서는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증거도 좀 부족하다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는데요.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했던 여러 증거 가운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서버 같은 핵심 증거 일부에 대해서 1, 2심 법원에서는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으면 그 증거 자체가 사실 법정에서 쓰여지지 않거든요.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데 대법원 역시 1, 2심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 맞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검찰에서 여러 가지 혐의를 이제 적용해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재용 회장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던 그런 핵심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이제 삼성이 어떻게 투자를 할 거고 어떤 행보를 가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 비전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관측을 지배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서 좀 대규모 투자나 혹은 인수합병, M&A가 좀 미뤄져 왔다고 이제 다들 관측을 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이제 해소했으니까 공격적으로 삼성이 나설 것이다라는 또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는 사실 대형 M&A 이렇다 할 M&A가 없었습니다. 그게 멈춰져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이제 사법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뭐 지금 현재 아주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이런 AI나 뭐 바이오, 로봇 같은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빅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뭐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라고 진단했던 반도체 사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회복하기 위한 뭐 과감한 결단이랄지 또 투자에도 또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훨씬 더 경영 활동을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룹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번 무죄 확정으로 인해서 이재용 회장의 뭐 등기이사 복귀나 혹은 그룹 컨트롤 타워 부활 여부가 다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이 회장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 아직까지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내 5대 그룹 총수 가운데는 유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데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주주의 이익까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이번 달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등기이사에 복귀할 경우에 또 다른 소송 리스크,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그런 포인트들은 또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를 복귀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룹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 또 다른 또 법적 리스크 사이에서 이재용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대해서 재계는 물론이고 또 아마 수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가 탈피된 삼성전자 혁신에서 멀어졌다라는 호평을 최근에 많이 받았었는데 이를 극복할 만한 뚜렷한 혁신과 투자책이 나올 수 있을지 삼성이 또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9년 전에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산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산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서 유가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대법원의 판결로 또 최종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원고인 유가족 측의 청구가 최종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측에서는 이게 급발진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고 발생 9년 만에 긴 법적 다툼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이번 판결은 다시 이제 돌아보면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소비자가 이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유가족의 패소로 결국엔 끝이 난 건데 유가족 측이 차량의 고압 연료 펌프 결함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일단 법원에서는 유가족 측이 이런 차량 결함 그리고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이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어려운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조금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법원의 판단에도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이 사고 직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가 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과연 이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과수가 살펴봤는데 국과수의 결론은 엔진이나 고압 연료 펌프에서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유가족 측에서도 또 사설 그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감정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조금 다른 그런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만 법원이 봤을 때는 이 유가족 측이 진행한 사설 전문가의 감정이 사고 발생 뒤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좀 이 차량 자체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에 있었던 그리고 조금 더 중립적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좀 더 객관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은 법원에서는 이제 명확한 물적 증거를 통해서 유가족이 이 차량 자체의 결함을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소비자가 이 입증을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입증 책임을 조금 덜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번 네. 판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은 소비자가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법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조금 먼저 전제가 돼야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좀 덜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이 차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따져보기 전에 운전자의 운전자는 제대로 운전했나라는 것을 먼저 일단은 살펴본다는 거죠. 그 질문에 먼저 수긍이 돼야 운전자는 제대로 운전했구나. 그러면 차가 어떻게 잘못됐지라는 것을 살펴본다는 건데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전제부터가 조금 불분명하다.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했는지에 대한 전제가 제대로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 것인데요. 판결문을 보면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엔진과 별개의 기계 장치라서 엔진에 이상이 생겨도 작동을 하는데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차량의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저희가 이러한 법의 판례, 사례를 보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또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이겠죠. 이번 판결이 유사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을 보면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에서 이 소비자가 승소하기 위한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있을 경우에도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소송들도 지금 현재 많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나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인 기록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이런 자동차의 급발진 주장이 사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판례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 그만큼 이제 소비자의 급발진 주장이 인정되기가 참 어렵고 바꿔 말하면 또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소비자들 혹은 운전자 측에서는 급발진이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상 당시의 어떤 데이터나 혹은 정황들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착각한 경우가 많다. 페달을 착각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제 또 드러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제동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는 그런 명확한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면 설령 차량 결함이 의심되더라도 법정에서 그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현실이 계속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법적 이슈가 있는 기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의 대법원 판결 소식 그리고 안타까운 산타페 9년 만에 판결 소식이 나왔다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감세 정책 재검토를 공식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에 대한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재계와 자본시장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총국세가 396조에서 계속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성장도 이게 계속 줄어드는 이게 현장입니다. 그리고 소비도 줄어들죠. 금년에 와서는 투자도 줄어들죠. 뭐 안 줄은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감세를 하더라도 뭔가 했던 이게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이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식 정책은 저는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만 감세 정책을 하고 실제 경제 정책도 실패다. 근데 그 과정에 수단으로 썼던 감세 정책은 세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그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 속에서 감세 정책을 원상회 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되면은 한번 그 어떻게 감세 정책의 효과나 이런 걸 좀 점검을 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법인세를 원상 회복하는 거, 법인 세율에 대해서 좀 적극적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응능 부담이라든지 그 효과 이런 걸 따져서 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고 금투세의 도입의 전제로 증권거래소 폐지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 안 했으면 이걸 유보한다면 지금 당장의 세수 지금 이게 수조가 지금 빠져버렸는데 증권거래소는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저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 구체적 로드맵을 짜지 않으면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세수를 회복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써서 제대로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금요일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그리고 최영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특징 잡고 가야겠죠. 그래도 무난한 금요일 아니었나 싶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양시장 모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장 후반 들어서 다시 강화되면서 일단 좋은 모습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강세장 속에서 일단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또 유독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바닷가원에서 올라오면서 네. 수급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알테오젠이 이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9월 달이면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10월이면 바로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이즈 없이 꾸준하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텍 모두 사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펩트론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캠까지 시가총액 상위에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이번 주 좋으면서 일단 코스닥도 코스피 대비해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기술적으로 좀 러프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 ST팜이라는 회사 있는데 이 회사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수주잔고도 7월 달까지 4천억이 넘는 수주잔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화장품 섹터 전반이 오늘 이제 강하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ODM 업체도 오늘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종목으로 대규모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지만 일단 지금이 강세장임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 주도적 섹터였던 화장품 섹터가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것은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저가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여전히 이제 전방의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일단 완벽하게 추세로 회복했다 이렇게 하는 좀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적인 접근은 잠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특징 섹터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좀 집중해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지금 상반기 성과를 확인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예상외로 기업들의 실적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밤사이에 TSMC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반영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S&P 500 지수에 편입돼 있는 기업들 88%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국내외 반도체 관련된 호재성 이슈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엔비디아가 다시 중국 쪽에 수출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안 그래도 상반기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래도 예상보다 되게 좋게 나왔었죠. 수출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었는데 이 수출 재개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엔비디아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하반기 HBM 재고가 쌓이게 되면서 충당금이 일회성 손실로 반영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에 개선이 될 걸로 보이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10년간의 긴 기간이었죠. 그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M&A라던가 신사업 진출이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확대를 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코스닥의 경우 저는 하반기에 코스피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반기의 경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섹터라고 한다면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코스닥의 대장 역할을 하는 섹터잖아요. 그만큼 지금 호재성 이슈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하반기에는 더 강한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안 그래도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보였는데요. SK온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SK온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중국 쪽에서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좀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2차 전지와 엮여져 있는 만큼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이번 기회에 강하게 또 올라오게 된다면은 코스닥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또 오늘 시장에서의 힌트는 실적을 또 기대감 높여가고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 여기에다가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 하반기 기대감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장중에 움직임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도 약 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3포인트대 약세 흐름입니다. 3,188.93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3,204포인트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흐름 보이면서 마감도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820.77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약 보합권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포착이 되고 있네요. 외국인이 1,400억 원대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도 602억 원의 순매수세입니다. 반면 개인이 2,800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수급 흐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300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은 620억 원의 순매도세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7월 18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은 소폭의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막판까지 힘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코스닥이 힘내주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0개월 만에 66,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오늘까지도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 그리고 조선주들이 오늘 힘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힘을 못 내줬던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SMR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전해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2.3%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는 업종과 테마가 있죠. 바로 증권 그리고 금융 관련된데요. 특히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가 조금 과도하게 측정됐다라는 그런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오늘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이거래일간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한 만큼 오늘 조정받았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합권에서 등락이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혼조세가 펼쳐졌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도요,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파마 리서치와 클래시스는 하락했지만 같은 미용단에서도 휴젤 같은 경우에는 1.2%가량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엇갈렸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어제 잘 갔는데 오늘 소폭의 하락, 펩트로는 오늘까지도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리가켄바이오와 보르노이는 ABL 바이오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정말 상승력이 눈에 띕니다.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9%가량의 강한 상승 마지막까지 이어갔고 에코프로 역시나 3.9%가량 상승하면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던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같은 섹터 내에서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마감 상황 보면요. 시장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화요일장 연고점 돌파한 후에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지수 단에는 지지부진하지만 그 안에서도 섹터의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0.13%가량 빠지면서 3,188선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강세장 이어지고 있죠. 오늘 0.29%가량 오르면서 820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눈치를 보는 가운데서도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요.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이번 주 내내 사들였고요. 7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800억 원가량의 물량 매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2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명확한 매수나 매도의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423억 원 그리고 322억 원가량 매수한 모습이고 개인이 3거래일 만에 팔자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1위부터 5위 혼조세가 펼쳐진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좀 부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2차 전지 대장주인 LG 에너지솔루션이 1.7%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어제까지 잘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오늘은 1.7%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상승이나 하락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6위부터 10위도 혼조세가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KB금융이 1.2%가량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또다시 반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0.2% 소폭의 상승,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권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원전주들이 다시금 힘내주는 모습입니다. 2.3%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2차 전지가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9% 넘는 상승을 하면서 11만 원 선 돌파했고요. 에코프로가 3%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48,000원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HLB만 힘이 빠졌고요. 알테오잔과 펩트론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바이오의 시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파마리서치가 1.9% 조정받았지만 휴젤이 1.2% 상승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오늘도 힘이 좋습니다. ADC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 최근 연일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0.3%가량 상승했는데 장중에 하락 전환했지만 아랫골이 달면서 회복해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봤고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오늘 환율 시장은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장을 계속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8.73으로 전일 아시아장 수준으로 마감했고 달러원 환율 역시 전일 종가 수준인 1393원 이쪽에서 횡보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저는 경제 지표로 미국 6월 소매 판매가 굉장히 호조로 보이면서 예상을 좀 뒤엎는 모습을 보였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보다 낮아서 소비와 고용
측면에서 둘 다 견조함을 미국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져서 달러가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달러는 계속 횡보세를 보였고요. 이는 이제 파월 해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캐린 러시 또 월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금리 인하가 타당하다는 식의 정치적 발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시장이 횡보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기존 1392원에서 시작을 해서 좁은 레인지 위아래로 2원 정도의 합쳐서 4원 정도의 레인지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1393원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가 견조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 기술주들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전 수요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그 기술주를 앞세운 미국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전 매수 물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느새 그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그 달러 매수의 가장 큰 축으로 그 해외 주식 매수 자금들이 굉장히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미국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까지 좋은 상태이면 금리 인하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태이고 또 기술주를 앞세운 미국 증시에 달러 매수 수요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의 전환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주식은 역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 1390원 위에 내고 물량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파월 해임 시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상승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위로 그리고 정치적 이슈는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다음 주는 ECB 금리 결정이 있지만 시장은 미국에 다 지금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 레벨에서 계속 방향성 찾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 지표가 견조한 부분은 달러의 강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달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1390원대 내고 물량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된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강세장 속에서 주도주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번 주에 부진했던 섹터 위주로 일단 다음 주 접근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이제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 이번 주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젯밤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크립토와 관련됐던 세 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됐고요. 세 개 법안 모두 하원에서 일단 표결이 잘 진행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하게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요. 또 SEC가 코인 관련된 제재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오늘 XRP 같은 코인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 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미국 시장의 대응이 반영된 법안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CBDC 법안에 관한 발행에 대한 금지 법안도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의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이 9월 달로 코인 관련된 법안이 연기가 되면서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들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하락하는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이번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스테이블 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방향이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저가권에서 매수로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실적 시즌의 이익 전망치를 높여가고 있는 섹터가 화장품과 조선 섹터였기 때문에 조선 섹터는 상반기 수주 피크아웃에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랠리를 재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조선 섹터에 대한 매수 전략이 다음 주에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크립토 위크를 맞아서 우여곡절을 좀 겪으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더 지켜볼 수 있는 여력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최영지 전문가께서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해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이 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네. 특히 바이오 종목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2분기 실적이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상반기의 경우 의약품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무려 46%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바이오 종목들에게 반영이 된다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끌면서 코스닥이 상승하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호재성 이슈도 최근 들어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쪽에서 이제 바이오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청정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시험이라던가 연구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다가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 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경제 지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8.7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달 대비 6.9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도 현재 시점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내수 산업이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내수 산업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코스닥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일에 대한조선이 공모주 청약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대한조선의 경우 이제 공모주 대여인 만큼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좀 긍정적이게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과거에 뭐 크래프톤이라던가 포스코 퓨처엠, 두산 로보틱스 이런 공모주 청약이 흥행을 함에 따라서 시장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수익을 보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은 주식시장 전반에 이제 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 일정에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소비 쿠폰을 받으시고 또 관련해서 내수 흐름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그렇다면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 가져와봤고 이제 다날이라는 피지사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다날이라는 피지사는 일단 피지사 중에 유일하게 크립토 발행 그리고 유통, 결제까지 레퍼런스를 보유한 국내 이제 유일한 피지사고요. 동사가 최근에 뉴스플로우상으로 싱가포르 국부 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10,00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원화 스테이블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사실 한국 진출을 위해서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이 사업에 가장 진전돼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러브콜을 받을 확률이 충분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 7월 7일 1,420원 고점 형성 이후에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이제 충분히 받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재상승으로 좀 돌려가는 자리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는 13,000원 정도까지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7,500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가 보면서 다음 주에는 다날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최영재 전문가께서는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잘 갔잖아요. 그런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OLED 관련된 소재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고요. 리튬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이 신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고 충북 쪽에도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 양산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이 된 만큼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자회사 이녹스 리튬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약 3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과정 중인데 이에 따라서 리튬과 관련된 제조 공장을 투자를 해서 구축을 해 나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반도체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2차 전지 소재라던가 향후 OLED 소재 성장에 있어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잘 방어를 했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3만 원 구간대 매물이 길게 형성이 돼 있어서 3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19,500원 밑으로 매물이 뚫려 있어서 19,500원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튬 가격 급등과 함께 또 관련주들 주목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볼까요? 과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일단 주도 섹터의 분할 매수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코스닥을 공략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라던가 바이오 섹터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됨에 따라 코스닥이 강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코스닥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주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